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혹시 사진 속 이 사람 기억하시나요? 약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날리던 이희진 씨입니다. SNS에 자기 자신을 젊은 나이에 성공한 흙수저다 라고 소개하면서 또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했죠. 사진 속에는 수영장이 딸린 청담동 대저택부터 으리으리한 슈퍼카들까지 정말 모두가 동경하는 갓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하고 돈을 번 거죠. 피해자만 약 200여 명이고 그 피해 액수 또한 250억 원을 넘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새로운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 피해 금액이 무려 90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일본에 일명 이희진 씨의 롤모델이라고 불리는 남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가 직접 인정한 적은 없지만 두 사람 수법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희진이 그를 따라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죠. 다른 점이 있다면 이희진 씨는 주식 정보를 허위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팔았다는 정도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곳은 도쿄 중심가에 위치한 럭셔리 주상복합단지 록본기 힐스입니다. 이 안에 가보면 미술관, 야외광장, 영화관, 쇼핑센터까지 여러 문화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주거시설도 있죠. 그 이름이 록본기 힐스 레지던스입니다. 2003년 완공을 한 이후에 기업의 CEO나 유명 연예인들이 거주하면서 이름을 떨치게 돼요. 말 그대로 성공과 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까지 존재합니다. 일명 힐스족. 2010년이 되어서는 여기에서 더 발전해서 네오 힐즈족까지 등장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일본의 원조 힐즈족들은 보통 CEO 같은 부자 사업가들이었죠. 그런데 네오 힐즈족은 좀 다릅니다. 보통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해서 좀 작은 규모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코인 투자 같은 걸로 빠르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 이 네오 힐즈족들은 대부분 20, 30대, 젊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SNS에 불을 거리낌 없이 과시해요. 고급 외제차, 명품 브랜드, 또 넓고 화려한 집과 사무실까지. 자, 그럼 이걸 보는 일본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워낙 시간과 돈에 쫓기고 살다 보니 네오 힐즈족이 그야말로 꿈 같은 존재로 등극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네오 힐즈족의 정말 대표 주자이자 그 이름 자체를 유명하게 만든 인물, 그게 바로 30대의 젊은 CEO 요자와 츠바사였습니다. 요자와는 지난 2013년에 책을 한 권 내게 돼요. 제목이 뭐였냐면 초속으로 1억 엔을 버는 조건. 이 남자가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당시 1억 엔이면 하나로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제목이 솔깃하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광고기업인 프리에이전트 스타일 홀딩스의 CEO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회사는 2년 만에 하나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자부했고요. 사람들은 일제히 이 젊은 CEO에 주목했어요. 이후에 잡지, 방송 인터뷰가 쏟아졌고 요자와는 인지도를 쌓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저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굉장히 동기부여 멘트죠. 이런 걸 꼭 남겼어요. 그리고 정말 이 바람대로 수많은 청년들이 그를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또래인데 성공해서 저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새로운 희망이자 또 자극이 된 거예요. 요자와가 과시하길 자기는 그 록본기 힐스 레지던스의 최상층을 비롯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리츠칼튼 같은 도쿄 내 고급 아파트 5채를 동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해서 전월세 주는 게 아니라 이 5채에 자기가 다 거주한대요. 거기에 롤스로이스, 페라리, 벤틀리, 억소리 나는 외제차까지 다수 보유했고요. 실제로 그는 7억 원에 달하는 신형 롤스로이스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일본 내 제1호 구매자다 라면서 인터넷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이후에 그는 SNS에다가 막 셀럽들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을 올렸고 또 모델들하고 데이트하는 사진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겨요. 이 여자가 스스로 자수성가형 사업가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번 거냐고요. 그 자신의 책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초속으로 10억 원을 버는 원리, 그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온라인 사이트나 블로그를 운영해서 광고 심고 그 업자로부터 광고비 받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전혀 아니죠. 실제로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고요. 그렇게 수익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핵심은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달성했냐, 바로 이 부분인데 요자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내가 제시하는 방법만 따라하면 당신도 이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공짜는 아닙니다. 요자와가 성공 강의를 열게 돼요. 근데 그 수강료가 1인당 300만 원. 거기에 더해 만약 친구를 데려오면 50만 원씩 보상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돈을 냈는데 친구 한 명 더 데려오면 그 친구한테도 3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해준 사람한테는 50만 원 주는 거죠. 약간 다단계성 방식도 섞여 있어요. 그 판매를 하는 강의의 홍보 문구를 좀 보면요. 하루 30분,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월 수입 3억 원을 실현할 수 있다. 월 수입 3억 원이요? 그게 모두가 가능한 거라고? 이거 좀 꽃냄새가 솔솔 나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건 허풍이었습니다. 실상으로 보자면 그가 막 SNS에 올리면서 자랑하던 그 삐까뻔쩍한 사무실? 그것조차 단기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촬영만 한 거예요. 실제 사무실은 어디였냐? 임대료가 아주 저렴한 초라한 건물이었죠.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 물건과 외제차도 대부분 중고로 구입했고 그마저도 SNS에 올린 후에 바로 되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부자로 보이게끔 포장을 하고 사기를 친 거죠. 게다가 요자와는 꽤 치밀했는데요. 차량을 계약할 때 일부러 번호판이 잘 보이는 사진을 의도적으로 찍어서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또 그 셀럽들하고 사진 찍을 때 그게 일부 연예인들과 친분이 있는 건 맞았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 방송을 통해서 한두 번 인사 나누고 명함 주고받고 그런 얄팍한 인맥에 불과했죠. 그런데 그런 사진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요자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나도 저 사람 강의를 들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공할 수 있겠지? 이렇게 현혹되는 겁니다. 실상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강의에 열광했어요. 불티나게 팔렸고요. 실제로 그는 연수입 100억 원을 달성합니다. 찐 부자가 이제 된 거예요, 진짜로.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진짜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남한테 성공을 가르칠 수 있죠? 그러던 2014년 4월 요자와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금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파산합니다. 아니, 천하의 요자와가 지금 세금 때문에 파산을 한다고요? 그 전말을 알아보니 이러했어요. 문어발식으로 강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게 잘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법인세 등등의 세금 폭탄을 맞게 돼요. 근데 또 이걸 준비할 여력이 없는 거죠? 사실 세금까지 잘 내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이미지 관리랍시고 고급 아파트 월세, 자동차 리스, 품위 유지비가 엄청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20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해결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기 그는 해외 주식 투자에서도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게 초속으로 10억 원을 버는 방법을 강연하던 요자와는 초속으로 모든 걸 잃고 말았죠. 자, 그럼 이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비싼 강의료, 시간 써서 그에게 성공 팁을 얻겠다던 수강생들입니다. 피해자들이에요. 특히나 안타깝게도 걔 중에는 인터넷에 다소 익숙하지 않은
주부층, 노인층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자한테 가서 300만 원 내고 막 온라인 마케팅 방법을 배워왔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 허황되거나 혹은 알맹이 없는 그냥 뻔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눈치챘고요. 억울해 미치죠. 게다가 또 알고 보니까 여자아가 그동안 댓글 알바를 고용해왔어요. 강의에 안 좋은 후기가 달리거든요. 이 정도 내용이면 웬만한 성공책엔 다 있잖아요. 인터넷 뒤지면 나오잖아요. 이런 댓글이 나오면 그걸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알게 된 수강자들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단체로 그를 고소하게 돼요. 하지만 놀랍게도 요자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위 일본에서는요, 이런 요자와 같은 사람들을 정보 상제꾼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정보 상제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남한테 정보 알려주고 돈을 버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일본 형법상 이 정보라는 게 애초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요자와가 애초부터 아주 영악하게 강의의 환불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일도 없었고요. 법적으로 굳이 죄목을 찾자면 과대 광고 정도? 요자와는 단 한 번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긴 합니다. 지난 2013년 9월에 운전기사의 뺨을 때려서 경상을 입힌 혐의였어요. 이 역시 협의를 잘 했는지 큰 처벌 없이 넘어가게 되죠. 물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요자와를 사기꾼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사기꾼이 아니라 수완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일단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그가 1982년 11월 생이고 일본에서 손꼽히는 와세다 명문대학교 사회과학부 출신의 엘리트라는 거예요. 요자와는 자신이 그 와세다 대학에 입학한 과정 또한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했어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친척 집에 맡겨져서 여관 일을 도우며 살고 용돈을 받으며 힘겨웠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절에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폭주적이 됐대요. 당연히 공부에 손을 놨죠. 그런데 또 이런 양아치 생활을 하면서 돈은 꾸준히 모았다는 거예요. 17살이 되던 해에 2000년이었는데 하나로 약 7천만 원이 수중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3일 만에 중퇴. 그러다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공을 하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맘잡고 검정고시 준비, 그러다 9개월 후인 2003년 1월 와세다 대학에 합격했다는 장황한 스토리. 요자와는 영어에 있어선 자기는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로 공부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제가 듣다 보니까 사기꾼이란 걸 알아서 그런지 거의 박혁거세 스토리 수준이에요.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죠. 그래도 머리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에 남성복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요. 이걸로 큰 돈을 벌었지만 결국 파산. 하지만 요자와는 이 실패를 경험 삼아서 이때 온라인 광고가 돈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프리 에이전트 스타일 홀딩스를 설립했죠. 물론 끝내 이 회사 역시 파산했어요. 사실요, 사기꾼이라는 말 안 했으면 사실 이걸 계속 실패하고 성공하고 누가 들어도 대단하다고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요자와의 성격을 짐작할 만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남아있는데, 사기 행각이 결국 다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본의 유명 만화 시리즈인 사채꾼 우지시마, 여기에서 요자와를 딴 캐릭터와 에피소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상당히 악질 사기꾼으로 묘사가 된 거죠. 근데 뜻밖의 이 와중에 요자와가 나는 이걸 가지고 출판을 하겠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 빌런이 되는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 거겠죠. 이건 멘탈이 좋은 건지 어쨌든 유명세를 즐기는 희대의 관정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삶에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근황인데요. 2014년에 파산했어요. 재산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됐겠죠. 또는 모릅니다. 재산을 어디에 숨겨놨을지도.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당시 그 곁에 레이싱걸 모델 출신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녀도 많은 악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끝내 둘이 결혼을 해요. 이후에 두 사람이 싱가포르를 거쳐서 두바이에 가서 자리를 잡았대요. 그리고 여기서 떠오르는 가상화폐 투자를 이제 여기 투여가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근황. 심지어 이 투자가 잘 됐대요. 그래서 현재 한화로 62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것도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에게 성공을 팔아서 강연료를 먹튀한 사기꾼. 근데 그 결말치고는 여전히 많은 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본인의 과거를 사기꾼이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정정당당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줬고요. 최근까지도 그는 각종 SNS와 유튜브 그리고 멤버십 제도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 잡초 같은 근성은 인정합니다. 부자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치다가 어쩌면 그는 진짜 부자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본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사기꾼이라는 혹평 또는 그래도 머리는 좋고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다 제껴두고 요자와라는 사람이 분명 타인들보다 좀 뛰어났던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기술. 그는 사람들의 은밀한 심리를 누구보다 빠르게 간파했어요. 부자를 선망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 마음, 심지어 부자라면 똑똑할 거다라는 사람들의 막연한 믿음까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요즘은 과거와 달리 참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종 겉으로 보기에 단기간에 쉽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중에는 저 같은 유튜버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저만 따라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내뱉진 못하죠. 제가 해보니까 세상에 결코 노력과 헌신 없이 그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SNS 속에 막 돈 자랑 보면서 현혹될 필요도 없고 하루하루 고되게 살아가는 내 자신한테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정답이 될 수 없거든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걸로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그동안 구독을 망설이셨지만 이제 저 믿고 구독해주세요. 미국 뉴욕 맨하탄 5성급 호텔 11 하워드. 세련된 분위기 때문에 매년 뉴욕 패션위크가 되면 모델과 셀럽들이 자주 묵는 곳으로 유명하죠. 지난 2017년 2월 18일 호텔 리셉션에 직원 네프 앞에 매력적인 갈색머리 20대 여성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최고의 식당 어디예요? 그녀는 유럽식 억양을 하고 있었는데 네프는 고급 호텔 직원답게 몇몇 좋은 곳을 소개해주게 되죠. 그러자 이 20대 젊은 여성이 거침없이 지갑에서 $100짜리를 꺼내 팁으로 건넸는데요. $100면 12만 원. 이게 식당을 추천해주고 받기에는 다소 과한 팁입니다. 워낙 뉴욕에는 엄청난 부자가 많기 때문에 네프는 감사히 받았고 마지막으로 고객의 이름을 묻습니다. 안나 델비. 그녀는 이 호텔에 무려 한 달간 머물고 있는 VIP 손님이었습니다. 이런 고급 호텔에 장기 투숙을 하려면 숙박비만 한 달에 1,00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 이후로도 안나는 종종 네프를 찾아와서 인근의 다른 맛집이나 갤러리가 있는지 추천을 받았고요. 그때마다 $100씩 주는 것도 잊지 않았죠. 둘은 조금씩 친해졌고 그렇게 네프가 안나에 대해 알게 된 건 나이는 25살, 독일에서 왔고 아버지는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는 재력가라는 겁니다.
안나 또한 뉴욕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뉴욕 최대의 번화가인 파크 애비뉴에 복합 예술 공간을 설립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참고로 파크 애비뉴는 전 세계 초고가 주택 명단에서 4위를 할 정도로 땅값이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이곳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0억 원을 웃돈다고 하는데요. 안나 델비, 엄청난 재력을 가진 20대 상속녀. 뉴욕 사교계에서는 이미 정평이 났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파티에 빠지지 않고 나타났고 동시에 값비싼 옷과 명품 가방을 걸치고는 이목을 사로잡았죠. 한편 이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랑 네일샵에 가든 마사지샵에 가든 친구한테 1달러도 쓰지 않게 하는 의리파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좀 성격이 까탈스럽고 종종 사람들을 깔보는 것 같다라는 평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 상속녀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뉴욕의 CEO, 패션계 종사자, 예술가, 운동선수, 연예인들까지 각종 사람들이 막 안나와 친해지고 싶어 했고요. 2017년 안나 델비는 뉴욕 사교계 최고의 인플루언서로 등극하게 됩니다. 물론 그녀가 항상 파티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파크 애비뉴 초대형 갤러리 프로젝트, 자기 사업에 몰두를 했고 뉴욕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펀드 매니저, 건축가 등을 만나면서 분주한 비즈니스 워먼의 모습을 보여줬죠. 정말 쉽게 찾아보기 힘든 똑똑한 영앤리치 라이프 말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녀는 미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자 문제로 독일과 미국을 여러 번 오가야 했는데 그때마다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이런 모습은 SNS를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됐죠. 그런데 안나에게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현금만 사용한다는 거죠.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긴 한데 이건 오직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뿐이었어요. 고급 식당이든 백화점이든 안나는 항상 수백 달러씩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동시에 호텔에서도 막 100달러씩 팁을 챙겨주기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안나를 응대하겠다고 다툼이 있었을 정도죠. 또 한 번은 트레이너를 고용한 적이 있는데요. 개인 PT를 받으려고요. 500만 원 정도 되는 강습료를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했죠. 사람들은 이런 안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세상 재력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친구 마이클과 함께 이태리에 방문하게 됩니다. 해외여행인데 안나가 이때 친구한테 부탁을 하길 나는 카드를 안 쓰니까 대신 네 카드로 비행기와 호텔 좀 예약을 해달라. 내가 나중에 현금으로 주겠다. 그래서 마이클이 결제한 금액은 약 500만 원. 근데 여행이 끝난 후에도 안나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까먹은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은 좀 찝찝하긴 했지만 안나의 재력이 워낙 저세상이라서 이 정도 500만 원은 푼돈이겠구나 싶어서 재촉은 하지 않았죠. 그 일로 인해 재벌 상속녀 뉴욕 최고의 사교계 인플루언서 안나와의 우정을 잃을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안나의 정확한 신상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출신 지역과 가족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들 말이 달라요. 누구는 아버지가 러시아 석유 부자라더라. 다른 사람은 외교관이라더라.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한다더라. 독일 명문 집안에서 사업을 한다더라. 근데 이게 다 주변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일 뿐 정확히 그녀의 집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떤 출신이든 간에 이미 씀씀이가 일반인의 범주 이상이었기 때문에 도통 평범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안나는 그걸로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었고 덤으로 우정과 신뢰도 살 수 있었죠. 그러던 2017년 5월 승승장구하던 삶을 즐기던 안나에게 첫 걸림돌이 호텔에서 시작됩니다. 참고로 호텔의 결제 시스템은 미리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숙박객이 룸서비스나 여러
식당이나 부대 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 카드로 자동 결제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한 달 동안 묵고 있던 하워드 호텔이 확인을 해보니까 안나가 줬던 신용카드가 사용 불가 상태인 겁니다. 그 당시에 안나는 워렌 버핏이 주최하는 주주총회에 간다면서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고 다른 곳에 가 있었죠. 보니까 호텔은 지금까지 숙박료, 식사비용, 모든 이용료가 아무것도 결제가 되지 않은 걸 확인했어요. 근데 일단은 안나가 다시 뉴욕에 돌아올 때까지 잠시 이 결제를 보류하기로 합니다. 어차피 안나한테 다른 카드 받아서 결제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으니까요. 이렇게 하워드 호텔의 대처만 봤을 때도 안나가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 단번에 볼 수 있겠죠. 뉴욕에 돌아온 안나. 그런데 호텔의 연락은 차단했고요. 곧장 친한 친구 레이첼과 함께 모로코로 휴가를 떠나버립니다. 두 사람은 모로코의 최고급 리조트에 머물면서 환상적인 럭셔리 휴가를 만끽했는데요. 이때 항공료, 숙박료 같은 모든 여행 비용은 내가 낼게. 안나가 내겠다면서 제안을 했고 레이첼은 그냥 신나서 따라간 거죠. 하지만 예상하셨죠. 모로코에 갔는데 안나의 신용카드는 먹통이었습니다. 결국 리조트 직원들이 방에 찾아와서 결제를 해주셔야 된다 하니까 안나가 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러면 여행 분위기가 깨지니까 우선 네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내가 나중에 돈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상황이 워낙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첼은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돈인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내주었고요. 이때 지불한 금액은 62,000달러, 하나로 7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었습니다. 레이첼 정말 후덜덜했을 것 같은데요. 2017년 6월 다시 뉴욕에 돌아온 안나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합니다. 호텔에서 계속 결제를 해달라는 이 독촉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워드 호텔이 그녀가 묵고 있던 객실 문을 아예 잠궜고요. 물건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죠. 안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고급 호텔에 체크인했죠. 그런데 이 새로운 호텔에서도 다시 신용카드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때 안나가 결제해야 될 금액이 약 1,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사용 불가 상태이고요. 안나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파크 애비뉴에다가 복합 예술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초대형 프로젝트. 근데 이 건물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되면서 사업이 물거품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준비 중이던 대출마저 물거품이 돼버리죠. 이 여자 어떤 사람이야?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면서 얼마 후 뉴욕의 한 일간지를 통해서 안나 델비가 상속녀라고 했는데 호텔 결제를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마저 폭로됩니다. 2017년 12월 NYPD는 절도, 문서 위조 혐의로 안나 델비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녀가 머물렀던 이 두 군데의 호텔 비용, 그리고 친구 레이첼과의 모로코 여행 비용, 이것도 아직 안 돌려줬고요. 또 아름아름 주변인한테 빌린 돈을 전부 합치면 총 3억 3천만 원. 아니 근데 안나가 뉴욕에다 비즈니스를 할 정도의 상속녀 재력가라면 3억 정도는 쉽게 지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진짜 안나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뉴욕 사격의 최고의 인플루언서이자 상속녀로 알려진 안나 델비가 아니라 본명은 안나 소로킨. 1991년 러시아 태생으로 아버지는 독일 시골 지역에서 작은 냉난방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사업이지 냉장고 같은 걸 운송해주는 트럭 운전사로 보기도 하죠. 재벌과는 완전 거리가 멀었던 집안입니다. 201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런던에 있는 예술대학을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 중퇴하고 독일의 한 패션 회사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죠. 아마 여기서 이 화려한 사교계 생활을 동경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후 2013년부터는 각종 패션위크 이벤트에 기업 파티에 자신의 존재감을 비치면서 서서히 안나를 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미스테리는, 아니 어떻게 평범한 그 패션 회사 인턴이었던 안나가 막 100불짜리 주면서 현금을 펑펑 쓰는 삶이 되었냐는 거죠. 이제부터 정말 기가 막힌 사기 전말이 드러나는데요. 그 안나가 파크 애비뉴에 아트센터 짓겠다 그 포부 기억하시죠? 2016년 말에 그녀는 미국에 있는 내셔널 은행에 당당히 방문을 해서 사업 계획서와 함께 260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당연히 대출 승인은 거절되었죠. 하지만 안나가 이때 뭐라고 하냐면, 저 상속녀예요. 저희 부모님이 물려준 제 신탁 계좌에 한 6천만 파운드, 한 970억 정도가 있어요. 이걸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해요. 이건 모두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요, 은행의 고위 직원들을 앉혀놓고 꽤나 자신의 사업에 대한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내셔널 뱅크 측에서 이 서류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해요. 대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약 1억 원의 조사 비용을 안나에게 요구하게 되죠. 신탁에 900억 이상 있고 200억 이상 대출하려던 사람이니까 1억 원 정도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나에게 1억이 있었을까요? 내셔널 뱅크를 나와서 안나는 곧장 또 다른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건데 지금 1억 원만 내가 대출을 해주면 바로 갚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상속녀다 라는 게 뒷받침됐겠죠. 그 외에 서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세 1억 원을 대출받게 된 그녀는 그 돈을 내셔널 뱅크에 보내면 이제 심사가 들어가고 260억 원을 받게 되겠죠. 그걸 하는 대신 그 돈으로 뉴욕에서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인플루언서 상속녀로 둔갑하게 된 거였죠. 안나가 서류만 위조했을까요? 아니죠. 급하니까 수표를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수표는 이렇게 자기가 사인만 해가지고 돈이 되는 형태인데 그런 방식으로 8천만 원을 손해였죠. 이 돈 또한 재력가 이미지를 만드는데 다 써버렸고요. 나중에는요, 워낙 얘가 돈이 많다라는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주변에서 은근슬쩍 몇백 빌리는 건 어렵지 않게 됩니다. 2019년 안나는 맨해튼 법원에 서게 됐고 또 한 번 주목을 받아요. 자신의 사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대한 꿈을 가진 사업가라고 계속 포장하게 되죠. 약간 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절도, 사기, 문서 위조, 총 8가지 혐의의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최소 4년에서 최장 12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받고 또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재판이 있었을 당시 안나의 태도는 또 한 번 이슈가 됐어요. 이제 재판에 가면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자기가 이슈가 될 건데 그럼 이미지가 중요하다. 전문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했어요. 그래서 재판에 갈 때 입고 갈 옷을 골라줬죠. 심지어 이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을 아예 연기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정작 자기가 저지른 그 사기죄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죠. 뉴욕의 가짜 상속녀 안나 델비. 그녀가 가져온 그 파장은 뉴욕 사교계에 사실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름 유명한 사람들조차 그녀에게 속아 넘어갔으니까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드라마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애나 만들기인데요. 저도 지난주에 밤을 꼬박 새서 이 시리즈를 다 끝냈는데 이 드라마 속에서 정말 너무도 뻔뻔하게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안나의 레벨이 일반인을 완전 뛰어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보는 내내 제 마음이 더 졸여지더라고요. 현재 이 히데흐
가짜 상속녀 안나에 대한 최신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았고 감옥에 있을 줄 알았지만 2021년 2월 그녀는 가석방됐습니다. 출소가 된 직후에 다시 고급 호텔에 체크인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카메라맨을 붙여서 자신의 일상을 영상에 담고 있죠.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나 싶지만 사실 그간 각종 언론사가 그녀를 막 인터뷰하려고 안달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괜찮은 협상을 받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반전이에요. 지금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엔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서 이민자 감옥에 구금되어 있고요. 얼마 후 자신의 고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상은 너무도 평범한 인생인데 돈 많은 여자의 이미지를 입히자마자 셀럽이 돼버린 그녀. 허황된 꿈을 쫓은 안나의 범죄 스토리는 어쩌면 돈이 많아 보이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인플루언서를 무작정 선망하는 우리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진 않은가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